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산업혁신 성장을 위한 제조혁신 플랫폼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부의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트럼프발 소위 말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반점의 성공, 반점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들 하시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기초 소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걸 빌미로 자동차 쪽에서 그들이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통상 전쟁들이 한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통상 문제가 그런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연임을 한다면 8년 동안 그런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제조업과 관련된 각종 그 구조조정의 그 이후 또한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활동들이 끝난 후에 벌어질 이런 무역 전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 제조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런 기술의 혁명이 다시금 선진국들이 제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쇼링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선진국들의 그 제조업에 대한 그 관심 또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상에서 혁신 성장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그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태계 진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연결과 협업이 활성화되는 네트워크형의 생태계로 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생태계의 진화의 바탕하에서 제조 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추진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한번 도모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화와 융합과 혁신을 어떤 방법으로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주력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직 방향으로의 제조 생태계 자체가 이볼루션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작금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이 이볼루션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발 진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생태계 전체가 같이 공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별 주력 산업들이 갖고 있던 것을 한번 수평적으로 연계를 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 산업과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개별 기업의 전략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국가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개별 산업들이 연계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인 정책적 베네핏을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평적 산업 생태계의 진화와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인적
물적 어떤 그 축적된 역량, 경험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끊임없이 수직 수평의 진화나 융합에 혁신의 어떤 파워를 불러일으켜 주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골든 솔루션이 생태계 혁신에 작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기존 수직적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소위 말하는 그 1등 대기업이 탑에 있는 생태계 구조. 그래서 그 대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 효과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낙수 효과를 노리고 지금까지 아주 선택적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이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이 진행되어 왔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도 아마 그런 효과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로 인한 어떤 그 폐해, 그 생태계의 경직성 또는 다양성의 결여 이런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이 다양한 어떤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유지하기에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럼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볼루션이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또 다른 소위 축구로 이야기하면 투탑이 돼야 되겠다. 중소중견기업이 어떻게 그 새로운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느냐, 또한 그 생태계의 유연성,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봐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중소중견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그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체의 형태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돼서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연합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장려하거나 그런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좀 어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덩치 큰 클러스터, 연합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여하의 연결과 협업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되는 혁신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위 산업과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산업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의 가치가 뭘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꼭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ICT 융합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동안 꽤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 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됐을 수도 있고 20년 전에 했던 소재 부품이라는 컨셉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크로스 카팅하는 정책적 관점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통상, 표준 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공통의 아젠다가 산업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지역과 지역, 정책과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칸막이를 벗어나는 그래서 크로스 카팅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이미 그 소위 강대국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요. 특히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미 이 효과들이 그 플랫폼을 통한 그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국내에 서울에 와 있는 독일 회사의 지사장들의 어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독일 본사가 이 소위 그 구매를 프로큐어를 하는 쪽에서 그동안은 당연히 중국은 싫고 그럼 대안이 한국이다. 한국의 그 자재들을 자국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지사장들이 있고 또한 자기들 완제품을 한국에 파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국의 물건이 독일의 물건보다 비싸져 있어요.
근데 그 독일의 그 물건들이 싸진 배경에 이 플랫폼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의한 한계 비용의 그 감소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막강한 인터넷 기반을 제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보다 훨씬 지금 규모가 커져 있는 보무강철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만으로 1년에 거래하는 철강량이 2억 톤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 안에 11개의 또 다른 플랫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고객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플랫폼, 어마어마한 그 소위 철강과 관련한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소위 레버리지 효과로 커버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다른 무기들을 이 개별 주력 산업들이 다 이제 지금 보험처럼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에 이 인터넷 기반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런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그 정책 간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일본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은 지금 현재 독특하게 남들이 다 사자를 쓰니까 소사이어티 5.0이라고 5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사이어티 5.0의 핵심은 커넥티드니스입니다. 커넥트입니다. 연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울부짖고 있는 커넥션이라는 말을 일본 정부가 똑같이 지금 현재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은 커넥트에서 시작한다. 커넥트의 대상이 말이죠. 뭐 물건과 물건, 인간과 기계, 기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지역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이 커넥티드니스에서 뉴 밸류가 나온다는 기본적인 컨셉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생태계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골든 솔루션, 즉 진화와 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액션 플랜이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 사실은 그 IT 기업들의 전유물, IT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미 게임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가파가 됐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지금 시총 1등부터 5등까지의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꼭 IT 또는 뭐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만 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간 경쟁, 플랫폼 간 경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되게 아팠던 뉴스가 이번 철강 그 통상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생태계가 생태계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중국, 일본 대비. 중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일본은 이미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요 산업까지 다 연계된 생태계 간 경쟁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방시장에, 철강 안방시장의 40%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만든 물건은 한 50%는 밖으로 또 팔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소위 그 수급 구조가 많은 어떤 물량들이 주고받아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당연히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싼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들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를 원하죠. 그 결과가 지금 두드려 맞은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은 중국의 철강제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강관을 만들고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자기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국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그거 일일이 발간해서 요게 요렇고요, 요게 요렇고요. 그렇게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통으로 한국은 그런 어떤 중국의 전진 기지가 돼가서 중국 철강제를 소비해주는 나라로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그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에 외국의 철강제가 들어가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철강을 필요로 하는 수요 산업도 함부로 외국 철강제를 쓰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 경쟁, 생태계 간 경쟁 이런 개념들이 이미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값싸게 만들어서 이윤 많이 받고 팔면 장땡이. 그건 다 개별 기업 단위의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생태계 간 경쟁, 플랫폼 간 경쟁에 우리가 빨리 그 우리 몸을 바꿀 것이냐. 근데 우리 나름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제조 역량, ICT 인프라 또는 한번 막 불 붙으면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어떤 압축 성장의 문화라든지 이런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활용하되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함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혁신성, 즉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면 전체가 효율화된다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기업, B기업, C기업이 지각각 노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역량 X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플랫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 비용을 줄이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생태계 간 경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상생형 플랫폼입니다. 국내 포스코라는 대기업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이 플랫폼에 한 17개 정도의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제공을 합니다. 지향하는 큰 틀에서의 지향점은 제조 AI입니다. 우리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붙여서 그동안 사람에 의존하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아이템들이 성공하면 각각이 그냥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향후엔 수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템의 개발에 필요한 필드 데이터를 이 플랫폼에 제공을 하면 이 좌측에 이 공급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른 산업 생태계, 즉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촉한 건 반도체, 자동차,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AI, IoT, 빅데이터 플레이어들이 이쪽 공급자 생태계 쪽에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또 이 플랫폼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R&D, 테스트베드, 사업화까지 쭉 전 주기의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을 플랫폼 기업이 코디네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이 플랫폼이 이제 축적을 합니다. 공유를 하기 위한 축적 작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7개의 아이템들이 초기에 개발되는 자금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 펀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키스텝이 예산을 안 주셔도 일단 론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되게 좀 대기업이 그동안 뭐 현금 결제를 해주겠습니다. 뭐 중소기업에 뭘 하겠습니다. 이런 일회성, 시회성 이런 상생이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들이 다시 다른 생태계나 글로벌 시장에 가서 활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한번 수직축에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개발한 사람은 다른 생태계를 갈 수 없고
이런 일들로는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롤과 룰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 대중소기업들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플랫폼 모형을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판을 만들어내고 이런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한국형이라고 붙인 배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결과 협업의 개방형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고, 중소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조혁신 플랫폼을 육성하자, 또 시장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또 산업 간의 탈경계화에 대응한 제조업의 진화를 하자, 이런 일들이 가능할 때 산업혁신 성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 이 경우에 대기업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이 양극화는 혁신 역량의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 역량은 대부분이 아니라 뭐 99%가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혁신 역량이 확산되지 않고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확산을 해 나가자.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나 홀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 사고 방식을 가치를 공유해서 네트워크형으로 성장하자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타업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